그 한국에서도 개봉해가지고 뭐 그 만화에 가까운 영화입니다만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제국이 붙어가지고 싸웠던 뭐 이런 전쟁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였던 걸 신화적으로 그린 이런 영화입니다.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군의 성전보를 이제 전해준 그런 데서 시작된 게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뛰어서 갔다라는가 뭐 이랬다는 거죠. 마라톤 전투 이야기, 영화 300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뭐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이 충돌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어쨌든 페르시아가 그리스 문명을 정벌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은 이건 정치적 싸움인과 동시에 문명의 충돌이고 이념의 충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영화 300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쪽의 왕이 그런 야만적인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한 문명 국가고 그게 그 어떤 그럴 만한 그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스는 이제 아까 자유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식의 개념과 페르시아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그 문화였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했고 그래서 동서 세계, 오리엔트 세계와 그리스 세계의 분리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이제 뭐 이 그 영화 300의 주인공이 되는 이 레오니다스 왕은 스파르타 왕인데 어쨌든 다 힘을 합쳐서 싸웠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력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어쨌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나긴 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 세계가 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몰락으로 그리스 문명이 이제 몰락으로 좀 들어갑니다. 아테네의 황혼 뭐 들어보신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해야 날아오른다. 이게 어느 시대고 하면은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을 이겨내고 잘 나가는가 싶은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리스 문명이 마침내 고대 그리스 문명이 내리막길로 들어올 때를 표현한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근대의 독일 철학자 헤겔이 한 표현입니다.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얘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소크라테스 다 들어보셨죠? 테스형 아시죠? 테스형. 나오나라는 그 가수분 덕분에 테스형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새삼 이렇게 알려졌는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하면 요즘은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주 뭐 그 대단하죠. 그 플라톤의 책 속에서 묘사되어 있는 뭐 이런 뭐 4대 서민 반열에 있는 이제 철학자인데 이 사람 이제 폰네소스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이런 면모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하고 어쨌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형을 맞고 죽는 형을 이제 선고를 받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유언을 남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살러 나는 죽으러 무엇이 좋은지는 신만이 아실 터. 뭐 이랬다는데 유명한 이제 얘기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헤겔의 표현을 빌자라면 이 시기가 말하자면은 황혼입니다. 황혼이라는 게 뭡니까? 해가 진다라는 거죠. 정으로 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고대 그리스는 이제 정으로 갑니다. 폴리스의 그 왕성했던 그러니까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들이 사실은 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철학이 이제 정점에 올라갑니다. 그리스 문명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쇠락해 들어간 시기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기 중심부에 있는 그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에는 플라톤이고 오른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는 이게 이제 철학 강좌를 할 기회가 있으면 아마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플라톤이 이 아카데미아를 만드는데 정치적으로 그리스 세계는 정으로 갑니다만 아카데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의 문명의 에센스는 쫙 이어져 내려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스가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세계 정복했다라는 그 세계 정복전에 나서는 이 뭐 정복의 역사 이런 데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한 알렉산드로스,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자유를 갖다가 자기 내용으로 한 이런 그러니까 시민적 자유라는 어떤 내용, 물론 그게 노예도 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적 자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폴리스 시대는 점차 점으로 갑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하던 이 시기는 모든 폴리스는 다 약화되고 알렉산드로스의 이 나라를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 세계를 일단 정치적으로 통합시켜버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를 정복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예전에 쳐들어왔던 페르시아 세계, 오리엔트 세계를 역정복을 하러 나가게 되는 이렇게 이제 갑니다. 다른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폴리스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제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림에는 이제 원정도가 나와가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인도 접경지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인도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병사들이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알렉산더 사후의 이 제국은 또 바로 쪼개집니다. 크게 4개로 쪼개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또 그렇게 쪼개집니다만 이 문명은 그 문명의 내용은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제국이라 해서 그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되는 하나의 또 보편 문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또 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하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또 단위는 역시 드라크마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얼굴을 새겨가지고 돈으로 씁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편 조화로서 쓰이는 이 헬레니즘 시대 지중해 일대에서 그 그리스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동방 오리엔트 지역까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도 그리스에 정복되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것은 그리스 왕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등장을 하는 클레오파트라 로마 시대에 케사로와 함께 등장을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높니 낮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 종족적으로 햄족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햄셈족 이집트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인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 휘하에 있던 그 사람이 이집트를 가지면서 이어져 내려온 이 왕조의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그거는 그리스 왕조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라고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제 흔적만 남게 되는데 불이 났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원래 그 어원 혹은 저작권은 그 전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페르세폴리스로 통한다라는 말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페르세폴리스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 폴리스의 자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광비면 그러니까 상업적 유통망을 거느리고 운영을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폴리스는 곧 도시이기도 한 거죠. 길, 폴리스, 길과 폴리스가 늘 같이 갑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라는 개념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그 로마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고대 그리스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도 곧바로 분열하고 이랬 같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이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포텔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고대 헬레니즘 문명을 상징을 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로마 그 케사르 시대 때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의 여파로 불이 나가지고 도서관에 이게 이제 자료가 두루마리가 이제 불타버렸다. 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인데 어마어마한 이게 문명적 내용이 이제 집결되어 있었죠. 물론 불탔다고 해서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 퍼져가 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 알렉산드리아는 또 동시에 이 지역에 그 이집트의 그러니까 이 곡창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게해로 상징되는 거, 지중해 일대의 대상의 교육 문화를 다 한꺼번에 연결되고 돌아가는, 즉 뭔가 하면 상업의 거대한 중심지이 됐다는 거예요. 상업의 중심이다 그러면 또 뭐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화폐, 경제가 늘 존재했다는 거예요. 잠시 이제 딴 데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동양, 아시아 쪽으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제가 페르세폴리스 길 말씀드리면서 길이라는 개념도 꼭 기억을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화폐는 길을 따라 또 이동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런 길은, 오늘날의 금융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디지털 경로를 따라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질 만큼은, 물론 화폐라는 것은, 신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길 이상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온라인상의 거래량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이런 어떤 길은 늘 그러니까 상업적인 교역망 이제 군용 도로이기도 했지만 상업적인 어떤 거, 특히 이 서구 역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은 화폐가 늘 극기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동양 문명 쪽을 살피면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선 이제 유목 문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유목 문화를 살피느냐? 그래야 농경 문화,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1901년에 상업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모습.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핵심적인 경제적으로 그때는 농건시대죠. 농자 천하지대본 관념이 머릿속에 주입돼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걸 극복을 하고 넘어서가지고 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과, 그러니까 농경과는 전혀 다른 어떤 거니까 이걸 가졌던 유목 문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목 문화라는 건 이러했습니다. 정해진 루트, 정착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해진 루트라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냥 도로를 닦는다 이런 보다도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농경지대의 길과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유목 문화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 언제나 교역이, 그러니까 목축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초원지대에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딴 데서, 그런데 이동을 쭉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유목 문화들은 보면은 늘 장사를 합니다. 거래를 교환하고. 토지 정착이 아니라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죠. 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유목 문화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동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력주의, 개방성,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착된 것에서 메이는 이런 문화가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그 종족적인데 얽매이는 이런 모습들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축의 루트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교역 교환의 루트이기도 한, 이게 같이 가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거의 문화적으로 자신의 특징으로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역 문명을 거의 그대로 담습니다. 교역 문명, 상업 이동, 영토이기보다는 교역 문명에서는, 상업 문명에서는 영역입니다. 울타리를 친 공간이기보다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성을 쌓기보다는 길이 중요합니다. 내륙이 아니라 초원과 해양,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초원을 넘어가고 바다를 넘어가야 그야말로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고대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인다스 이런 데서 보이고, 이집트는 굉장히 참 토지 문명적 모습을 보입니다. 교역 문명, 지중해, 로마, 그 다음에 근대로 들어와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 같은 모습들 이어서 내려가는 게 그렇습니다. 교역 문명에서는 고대는 초원 시대, 실크로드 시대, 초원의 길과 실크로드 그 시기, 그 지역에서는 기마운단이 중요했고, 바다의 시대로 들어오면 해군이 중요하고, 영국에서는 해군이 중요하죠. 근데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도 독일도 육군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념을 쓰자라면은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 개념에서는 농자 청아지 대군이었지만, 아까도 소개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은 1901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상자 청아지 대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이라면은 당연하지라고 여기게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실력주의, 요즘 그 뜻밖에도 실력주의라는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계기로 실력주의 이렇게 조금 이제 그 뭐 시비거리로도 오르죠. 실력주의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실력주의, 뭐 이런 그 속성, 그 다음에 법률, 법치, 계약, 약속, 신뢰, 개척정신. 개척이라는 불확실성과 같이 가는데, 교육문명이란 늘 좀 그렇습니다. 안정성, 고착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길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길을 따라서 뭐가 오고 간다. 길은 동시에 교역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역망이라는 것은 화폐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경제로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지배한다. 자, 농경정착민은 농토를 지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역문명,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초원의 유목민 문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루트, 길을 중요시하는 습성을 갖게 되죠. 나중에 해양 문화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상식에 가깝죠. 교역망이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해양, 다 이제 알죠. 교역망의 지배, 길의 지배. 이걸 따라서 이동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실크로드, 초원로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유목민 오고 가는 실크로드가, 초원로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꼭 해 두셨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표현되는.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진시황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진나라는 물론 전형적인 한족 문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을 하고 한나라가 이어 들어가고 하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만리장성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물론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유물로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만리장성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명나라가, 청나라 직전에 있었던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14, 15세기, 16세기 이렇게, 17세기 이렇게 갔던 이제 명나라에서 보수하고 만든 이제 장성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한족 문화는 장성을 쌓는 이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고래 명장 돈주쿠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닦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 옛날에 같은 뭐 글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징기스칸이 한 말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건 아니고요. 징기스칸이 아니고 7세기 무렵에 이제 그 서력기가 7세기 AD 7세기 말 시기에 이제 그 당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던 돌궐 제국, 한자어로는 돌궐이라고 하지만 돌궐은 곧 투르크입니다. 투르크가 터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돌궐, 서돌궐이 있고 서돌궐이 쭉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만들어지면서 이게 오늘날의 터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동쪽 끝에서 원래 돌궐은 우리 역사에 고구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돌궐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발해 시기에, 그러니까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서 발해 옆에 있었던 나라가 또 돌궐이었고 그 발해 시기에 돌궐의 명장이 돈 유쿠크라는 사람인데 7세기에 돈 유쿠크가 한 말이 유쿠크에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무덤의 비석에 요 말이 새겨져가 있습니다. 이 말.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중국과 그 중국 주변의 유목 문화하고의 차이입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다가 또 오늘날은 또 해양의 시대죠. 바닷길. 여기서는 깊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Sea people 혹은 people of the sea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대에 쭉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정체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게 성경 속에서는 블레셋 들어보셨죠? 이쪽하고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 그리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라고 해도 되죠. 이제 보편 언어 유니버셜 랭귀지가 되어 있는 보편 언어가 되어 있는 영어 알파벳의 기원은 알파벳의 기원은 로마자라고 하죠. 그 로마자의 기원은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얘기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근데 이 페니키아는 이 바다의 피플,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바다에 떠돌면서 해적질도 하고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장사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정착을 하는 게 페니키아고 상업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중해 일대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로마보다도 먼저. 근데 이 페니키아가 바로 포에니입니다. 포에니 전쟁이라는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이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저 표시가 노란색이 페니키아, 붉은색이 그리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 저만큼 이제 그 해양 그 교육 문명으로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막 성경에도 등장하고 막 쭉 돌아오다가 그 이 유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레바논 아시죠? 중동의 레바논이라고 있는데 레바논에서 비블로스라는 지역에 페니키아 유적이 이렇게 남아가 있는데 비블로스가 바이블의 어원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바이블, 성경이죠. 요 어원이 되는 게 비블로스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야말로 무장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무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가장 철저하게 상인입니다. 고대 이 지역의 기원 10세기, 9세기, 8세기 이 무렵 지중해 일대를 누볐던 대상인 그룹들. 지중해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 일대를 누빕니다. 어마어마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긴 가장 오늘날도 우리가 전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해서 쫙 다 퍼지고 이제 정착돼 들어갑니다. 다 굳어져 들어가죠.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그 모든 알파벳의 기본은 페니키아 문자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근데 페니키아 문자가 왜 저렇게 이제 다듬어졌느냐, 어떻게 정착이 됐느냐, 상업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가 바로 포엔이고 지중해 백권을 로마보다도 먼저 상업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이제 세계가 바뀝니다. 로마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는데 역시 또 그 길을 따라서 화폐가 돌아다닌다라는 것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길은 페르세폴리스로 통한다. 라는 말을 이어받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패권의 핵심, 로마의 군사력, 군사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제해권, 군사적 제해권이라는 것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이건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에니 전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가 저렇게 이 지역의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 로마 지중해 패권을 갖게 되는 그 결정짓는 게 바로 이제 포에니 전쟁인데, 포에니가 바로 페니키아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상속한 게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가 이만큼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밀어내고 지중해 일대의 제해권, 즉 경제적 교육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걸 지켜내고 제해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싸움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군인. 잠깐 이제 내일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만,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면 시민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참 희한한데 이거 모델로 한 게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는 군인이 아니면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권이 없어요.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 이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를 상징을 하는, 독수리 문양 파스케스. 저게 나중에 미국에서 또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을, 독수리 문장 중심에 양쪽에 저게 이제 도끼를 박아 있고, 이걸 이제 그 삼단 묶음으로 이제 나뭇가지로 이제 묶어놓은 건데, 저걸 파스케스라고 합니다. 근데 저 문양이, 이 문양은 거의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미국의 또 상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페르세폴리스와 관련해서 어떻든 이렇게 해서 패권이 확립이 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게 굳어집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할 정도의 이 세계의 이런 모습이 이제 굳어지는데 정말 길 열심히 닦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로, 이건 뭐 상상도입니다만 굉장히 튼튼하게 도로를 닦아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길의 문화, 장성의 문화. 자, 외침을 받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돈 유쿠커라는 사람의 말을 기억을 해봅시다. 성을 쌓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중국 한족의 문화는 만리장성까지 쌓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게 아니라. 근데 로마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성이 없어요. 로마 성 이런 거 안 들어봤죠. 성 없습니다. 성 안 쌓아요. 로마의 어떤 도시도, 고대 로마의 어떤 도시도,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을 쌓는 게 없습니다. 도로를 닦아요. 쳐들어오면 싸워서 지킨다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자, 이 도로가 오늘날 이대로 다 남아가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그대로 쓰였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폼페이에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입니다.